자,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게 뭐죠? 삼성전자, 삼성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삼성.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그런데 뭐 하여튼 지금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우리 삼성이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는 우리가 앞서는 분야도 나올 정도로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민족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을 해주면 삼성전자만큼의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북한을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보다 못 살고 뭐 여러 가지 탈북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북한이 낙후됐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한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지난 2010년에 군 당창건일인가요? 군사 퍼레이드에 나왔던 미사일입니다. 이게 바로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인데요. 바퀴가 6개 달려 있다는 건 나중에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3,4천 킬로가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때 나로호를 계속 실패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에 실은 나로호급의 미사일을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섰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대공 미사일인데 제가 이 미사일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 이런 종류의 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철매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을 북한은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레이더인데요. 이것이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이지스함, 우리 세종대왕함이라고 굉장히 자랑하는 이지스함에 실리는 레이더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느냐의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이걸 보면 아까는 바퀴 똑같이 생겼지만 바퀴가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게 개량형 노동 미사일입니다. 이게 1,500km 날아갈 수 있어서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요. 무수단도 그렇고 이 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데 실험 발사한 적이 없는데 이미 실전에 다 배치하고 있어요. 노동 미사일은 한 200기 정도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고 무수단은 50에서 75기 정도가 배치된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거 어디죠? 어디죠? 이란입니다. 저거 뭐죠? 똑같이 생긴 미사일이죠. 이란은 돈이 많죠. 북한의 기술과 북한의 것을 가져다가 연일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이란과 거의 공동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탄도미사일을 만드느냐? 왜 장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만드느냐? 자,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하로 날아가는 마하 5, 10 이렇게 날아가는 굉장히 빠른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쏘고 나면 격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들을 보면 쏘면 한 오차 범위가 1km 정도 난다고 봅니다. 1km라는 건 반경 1km를 걸 원 내에 10발 중에 5발이 들어간다는 게 1km의 CEP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그거를 오차 범위를 1km라고 이해했을 때는 10발 쏘면 5발 정도가 1km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km 바뀌면 저 국회의사당보다 먼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 여의도 연구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스카드 미사일을 날려서 파괴시키려면 통상적인 탄두를 싣고서는 재래식 탄두를 싣고서는 여의도 연구소를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죠? 굉장히 강력한 탄두를 실어야겠죠. 효율적이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핵 운반 수단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탄도미사일은 핵 운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거는 핵무기입니다. 저걸 나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김일성이라는 이 사람을 주시해야 됩니다. 1965년에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 북한의 특수병기를 제작하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곳이. 거기 개원 연설을 한 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그 개원 연설에서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주의자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또 개입할 것이다.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장거리 로켓 부대, 그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부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950년에 성공적으로 남침을 했죠.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낙동강 전선의 부산교두보를 진지가 이미 구축돼가지고 그걸 못 뺏었습니다. 왜? 빠른 시일 내에 후방에 있는 일본 내에 있는 기지 하와이, 오키나와, 괌으로부터 병참 후원 부대가 중원 부대가 와가지고 거기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한 겁니다. 부산 교두보를 뺏겼던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다시 일어났을 때 이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후방 자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작전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1965년서부터 그거를 시작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은 1978년에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 몇 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중동 전쟁에 북한 조종사들이 가서 이집트 비행기를 몰고 이스라엘과 싸워줬었습니다. 그의 피해 대가로서 스커드 미사일 몇 발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역설계, 역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북한판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이 미사일이 결국은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개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란,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라크가 비겁하게도 이란에 대해서 무차별한 도시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런 미사일이 필요한데 보니까 북한이 비슷한 게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이런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을 사게 되니까 북한은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처를 수요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중동이죠. 그래서 중동 국가와의 아주 원활한 관계를 속에서 이란이 첫 번째 고객이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되고 이라크가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가 되고 제일 중요한 고객인 이란까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특히 스카드-C라는 것이 500km 이상의 사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이미 800기 가까이가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스카드 미사일의 무방비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막을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ICBM급의 대포동 미사일들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포동 2호고요. 이게 대포동 2호가 발사되는 모습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란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란은 이 미사일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북한보다 먼저 쐈습니다. 네, 성공을 했고 북한이 지난 12월에 겨우 성공한 거는 운이 나뿐이지 실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대포동 2호 미사일에 들어가는 노동 미사일을 4발을 가지고 만든 크러스터 엔진입니다. 북한산 엔진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도 북한산 미사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인 국제 커넥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이 전략 부대를, 로켓 부대를 김정은이가 방문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현재 육해 공군 및 전략 로켓군이라고 또 하나의 별도의 군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년 4월에 공개됐던 은하 3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까지 다 불러놓고 했는데 실패해서 좀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 지난 12월에 발사한 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잔해를 다 수거해서 보니까 결국 미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서해안까지 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 4월에 발사는 실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친구가 웃었어요. 군사 퍼레이드 4월 15일 날인가요?
김일성의 바로 앞으로 일주일 뒤에 1년 전인데요. 웃고 있어요. 실패했는데 왜 웃나 봤더니 이 괴물 미사일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ICBM급의 이동 발사에 실은 또 신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이 아직 실험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미사일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이날 6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 미사일이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의 이 차량을 잘 보십시오. 차량을 잘 보시면 굉장히 큰 차량이죠. 바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입니다. 그죠?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바로 이 차량이 2011년 가을에 새롭게 생산된 중국 회사용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을 바로 11년 가을에 재작년 가을에 북한에게 중국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6개월 만에 그 차량이 말하자면 미사일 차량으로 둔갑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량은 사실은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바로 ICBM을 운반하는 이동 발사대입니다. 중국이 이걸 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즉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느냐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될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요즘 이것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걸 알고 심각하게 알고 아마도 인민해방군 쪽에서 이것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지도부가 이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는 아마 이런 걸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을 비핵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단행을 했죠. 바로 2월 달에 단행을 했는데 이 동쪽 갱도에서 2006년에 단행을 했고요. 서쪽 갱도에서 2009년과 얼마 전 2월 달에 바로 여기서 2번 했습니다. 지금 4번째 핵실험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 아주 깨끗이 눈이 오면 다 치고 깨끗이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4번째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뭐 더 정확히 보면 바로 이런 지형이에요. 아주 산악에 아주 급격한 산악 속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이다시피 여기냐 남쪽 쪽에서 여기서 실험하는 거죠. 갱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실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북한이 세 차례 실험을 했는데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도 이제 됐고 3차 핵실험까지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할 때 중국한테 자신네들은 4킬로톤짜리 실험을 한다고 20분 전에 통보를 했어요. 중국이 화를 냈는데 20분 전에 4킬로톤짜리 실험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첫 번째 실험하는 핵실험은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대부분 다 20킬로톤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폭발력을 가지고 초보적인 실험을 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대부분 그런 폭탄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친구들은 2006년에 4킬로톤짜리를 실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했는데 1킬로톤밖에 안 나와서 좀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2009년에는 거의 정확하게 4킬로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한 6킬로톤 정도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들은 아이고 얘네들 이거 실력 없는 거 아니야. 1945년에 미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나라는 20킬로톤 나오는데 TNT 2만 톤이 나오는데 얘는 TNT 4천 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을 제어해서 폭발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전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스커드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런 걸 보여줬지만 이것이 북한이 기초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에 유출된 기술을 가져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무수단은 아예 러시아의
설계도와 모든 걸 가져다가 카피했습니다. 핵 잠수함에서 쏘는 SSN-6라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항상 북한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20킬로톤 전후를 해서 이걸 가지고 미사일에 실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직은 뭐 비행기에 실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북한이 핵 실험하는 거는 특정한 핵탄두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그게 성공을 거두면 아까 보여줬던 그 미사일 있잖아요. 그 북한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을. 자, 이 북한 미사일을 보면 요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트라이코닉이라는 아주 삼중 구조, 젖꼭지 같이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특정한 탄두가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무수단 나오는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퍼즐이 있었는데 그게 풀렸는데 아마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떤 나라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출된 기술을 가지고 특정 탄두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대로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까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회과학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3차 핵실험까지 갔다면 거의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는 이 핵 문제가 터지면서 1990년 초서부터 이 문제를 해왔는데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인데 1990년대에 처음으로 이 북한 핵 문제가 터지니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어진 미국의 CIA, 미국 국방성, 그다음에 군수업자들이 결탁을 해서 북한 핵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의 음모라고 막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IAEA가 사찰을 하니까 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뭐 플루토늄도 갖고 있다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건 핵 카드다. 이 협상을 하면 북한이 이걸 해결한다. 협상력 때문에 이걸 만들고 있다. 라고 또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뭐 핵 카드를 넘어서 이 북한이 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짓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2002년에 평양을 가가지고 북한의 그 우라늄 농축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북한의 강석주라는 부부장이었는데 다음날 군인 장군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그래 우리 핵무기 있다 어쩔래 그거보다 더한 것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나서 우리나라의 당시에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이거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남북 관계를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당시에 고위 관계자들이 마치 HU는 없었다. 이건 조작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문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거로 얘기하고 조금 지나면서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국이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개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고위 당국자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자유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막을 필요가 있나?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위 당국자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북한의 논리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논리대로 우리나라의 사회가 춤춰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핵무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또 슬그머니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수용하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비핵화하자.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우리의 성공 탓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민주화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을 박차를 가했다고 봅니다. 1990년에 9월 달에 슈바르드나제라는 소련의 마지막 외상이 평양을 갑니다. 평양을 가서 한소 수교를 통보를 합니다. 이제 소련은 한국과 수교합니다라고 김영남이라는 당시 외상한테 얘기하는데, 김영남이 뭐라 그러냐면 한소 수교에는 핵무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6년 지나서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요, 거의 지금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7, 80억 될 겁니다. 북한의 총 GDP가 얼마일까요? 총 GDP가 200억 불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비가 북한의 경제 총 규모보다 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북한으로서는 지금 같은 트렌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으로 흡수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흡수를 막을 수 있고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안정판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박차를 가해 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핵무기를 우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그건 우리의 뼈저린 하나의 실패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북한이 거의 이제 핵을 다 미사일 부대를 갖게 된 초읽기에 들어온 상황에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심정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뭐 이거 시간이 이제 제가 좀 결론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거는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지금 북한에는 하는데, 자, 최근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김정은이 여태까지 프레시한 이미지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 정도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백령도 앞바다에 연평도 앞바다에 나타나가지고 백령도를 점령하는 상륙작전 훈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륙 및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반상륙 작전 뭐 어쩌고저쩌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기부양정을 통해서 이 백령도를 상륙해서 뺏겠다는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자랑하는 175mm 자주포를 동원해서 일거에 타격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주 이날 불도가니 속에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격 목표를 첫 번째는 여기 치고 두 번째는 저기 치고 이 군인 아저씨들을 데리고 완전히 진두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을 지금 높이고 있죠. 정전협정을 완전히, 한반도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것이 정전협정인데 그것도 지금 무효화시켜 버렸고요. 남북한의 1992년에 만든 기본합의서에 불가침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효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많은 합의서가 있습니다. 투자보장과 관련 합의서, 뭐 인적 교류 뭐 다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기초가, 남북관계를 기초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날 집무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이버 테러를 지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애플 맥 컴퓨터 아이맥을 가지고 아마 그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날 아주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언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기분 나는 대로 보니까 박근혜 씨는 빵카에 가서 하는데 자기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를 자기도 좀 흉내내야겠다. 그래서 이날 NSC 같은 이런 장면을 흉내를 내서 또 보여줍니다. 근데 이날 재밌었던 게 미 본토 타격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지시를 해서 하루 이틀 내에 미사일로 북한을 미국을 공격하겠다. 그리고 우리 하여튼 그걸 백악관에 통보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잠수함이 몇 척, 뭐가 몇 척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북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쓴 장면도 슬쩍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토를 타격하는데 뭐 하와이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특히 오스틴까지 있어서 텍사스 주지사가 굉장히 환영했다 그러죠. 자신의 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라고. 네.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뭐 미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공하게 핵 미사일로 하겠다라는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을 완전히 또 동결하고 있던 거를 풀어가지고 바로 이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자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9.19 공동성명도 이제 거의 백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경수로보다 10배가 큰 경수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동이 되면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드디어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경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방구에서 게임하는 건가? 아, 이거 뭐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스위치가 갖고 있는데 아마 이거 요 스위치를 누르면 아마 요게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요. 사실은 2009년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2009년 생각해 보세요. 2009년 1월 달에 북한군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전면 대결 태세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NLL에서 막 협박하는 막 군사 기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합니다. 출입을 제한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유석진 씨인가요? 그 현대 아산의 직원을 억류를 시키죠. 며칠 동안. 그리고 이어서 4월 달에 오바마 그때 처음 뽑힌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엿먹어라 하면서 대포동을 쏘고 이어서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초군사적 긴장을 일으켰나 봤더니 그때 바로 아버지가 2008년 8월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1월 바로 그 시점에 김정은 24살짜리를 공식적 후계자로 세웠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초긴장 상황을 몰아놓고 내부적 불평불만을 없애면서 아들을 굳혀나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공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북한 군부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권력 재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고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뺑뺑이 돌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군대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 12월서부터 4월까지 넉 달 이상을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휘권, 통제력,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부에 필요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흔히 뭐 특사를 보내라, 개성공단 뭐 하라 이러지만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뭐 어느 날 뭐 우리 언론에서 좀 왜 전쟁 1호 태세를 선포한 날 왜 개성은 그대로 놔두냐 이렇게 비꼬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걸 화가 나가지고 뭐 출입을 금지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이제 다른 파라다임으로 시프트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움직임입니다. 이게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평양에 간 사진이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영원한 친구 로드맨과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한 거는 오바마가 전화를 해주면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한테 매달릴까요? 북한이. 제가 가진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죠. 형제 국가였던 동맹 국가였던 소련과 소련과 중국이 자신을 버리고 한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뭐 파탄이 나버리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한국에 흡수당하지 않고 또 재밌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도 종속당하지 않는 그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저는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담판이 미국과 이걸 한다.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 파키스탄식 해결을 한다는 거죠. 미국이 핵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 위협을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의 협상가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인정해줄 수 있고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협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보다 더한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한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북한 핵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뭐 미국은 확산 방지를 가지고 되겠지만 우리야 미국 핵에 북한의 핵에 아주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역대
그 정부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을 폈던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바로 이 냉전이 끝나는 냉전의 그 끝나는 아주 중요한 영웅이죠. 레이건 대통령인데 뭐 이건 뭐 상징적인 사진입니다만 이 냉전이 끝나는 그 틈을 활용해서 노태우 씨가 굉장히 좋은 외교를 했습니다. 북방 외교를 해가지고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중 한소 수교를 하고 결국 북한과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이라는 것 지금 아마도 저는 여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에 모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거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군사력이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전이 끝나고 정말 우리가 이제 북한을 압도할 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있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한 게 아니라 포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포용 정책은 뭐냐? 우리가 북한을 껴안아서 북한이 변화시켜 나가는 북한을 좋은 방향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해나가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통일로 가자. 이것이 말하자면 노태우 정부가 만든 포용 정책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핵 문제가 북한이 이런 노태우 정부의 포용 정책과 이런 흐름에 대항을 해서 결국 핵 카드를 만들어낸 거죠. 북한이 93년서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와 협상 테이블을 뛰쳐나가서 이 모든 문제는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의 상대를 바꿨습니다. 이때 김영삼 정부 때 초대 장관이 한승주라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시다 이제 명예교수를 하고 굉장히 뛰어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외무장관이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는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으로 이서부화를 인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햇볕 정책의 원류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압살하려고 또는 북한을 뭐 급변 사태를 일으켜서 압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취한 정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보수 정부였던 당시에 민정당, 한나라당 전부 다 비슷한 정책을 펴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의 이제 차이가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표방했는데 아마 이제 한승주 장관이 얘기했던 그와 비슷한 그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철학적 측면에서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이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펴왔던 햇볕 정책은 그걸 성선설에 입각한다 그래야 될까요? 철학적인 배경이 좀 달랐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주의적인 배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안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한반도에 말하자면 냉전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냉전 구조를 싹 걷어주면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하고 김정일은 똑똑하고 다 서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고 핵무기를 포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그 냉전 구조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한국이 북한을 적대하고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적대를 버렸고 미국이 적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고 우리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혁 개방을 안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미국 탓이었느냐, 냉전 구도 탓이었느냐,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안 갖고 있고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전혀 그런 나라였다면 소득 1000불 미만의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카메룬 같은 나라였을 텐데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까요?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중동에 있는 이라크니 중동에 있는 무슨 나라들은 석유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렇게 미국이 막 걸지만 북한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끌까요? 오히려 저는
핵카드를 통해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 오히려 북한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안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아까도 봤다시피 남북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 속에서 흡수당하지 않고 자신의 체제를 모순 덩어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정판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 면만 본 거죠. 외부 환경만 개선되면 북한 스스로가 개혁 개방할 것이다라고 본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베트남도요. 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돼서 막 피난도 가고 빠져나가고 탈출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공산당이 정책을 실패를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라는 그 침략 세력이 여전히 베트남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썼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는 미국이 아니고 자기다. 외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도의모의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그래서 베트남 스스로가 자신의 적을 풀고 미국이 내건 그 어려운 전제 조건들을 클리어해가면서 미국과 수교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활기에 찬 베트남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미얀마도 핵을 개발하고 아주 철권 정치를 하다가 최근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얀마도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투자를 하고 미얀마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북한 스스로 만든 그 벽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정책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 정책이 14대인데요. 여러분 미 의회 조사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10년 동안 저희가 한 70억 달러에 달하는 캐시성의 자금을 북한한테 제공했습니다. 70억 불 정도 줬습니다. 한일 국교 수교를 할 때 우리 참 굉장히 그 수교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좀 우리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한일 협상이다.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뭐 여전히 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일 수교에 대해서 그 식민 지배 35년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밖에 못 받았냐 그러면서 받았던 돈이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5억 불 가지고 사실 무상은 3억 불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고속도로 만들고 소양강댐 만들고 충주 비료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프라를 가지고 오늘날 고도 성장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5억 불, 3억 불, 무상 3억 불 정도면 우리가 준 70억 불보다 아마 작은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고도 경제 성장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70억 달러는 어디로 쓰여졌나요? 북한 경제를 일으켰나요? 인프라를 만들었나요? 모릅니다. 돈을 주면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돈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선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지켜야 된다. 합의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 신뢰의 기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14선언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2월 14일 날인가 15일 날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가서 10월 4일 날 공동성명에 사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모든 남북 간의 경제 프로젝트를 전부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하고 갔는데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에 조선소를 짓는 것부터 모든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전부 하면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북한의 남북 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전반적인 거대한 픽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할 때는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화가 목적, 대화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사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북한의 아까 얘기한 성군 체제, 군대의 계엄령 같은 체제를 죽기 전에
이 체제 하에서는 20대의 아들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체제를 풀고 죽었습니다. 사실은. 성군 체제 대신에 당 대표자회를 44년 만에 열어서 당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정치국에 옛날엔 사람이 없었는데 모든 그 당 인사에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대를 약화시키고 군이 갖고 있던 많은 이권과 이런 사업들을 당 쪽에서 다 빼들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성택, 최룡해 중심의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군은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자르고 뭐하고 길들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중심의 체제가 됐습니다. 노동당이죠. 공산당이죠.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은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를 가지고 물자를 배분하는 걸 통해서 사회 말단까지 다 통제하는 구조가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계획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계획경제 복원할 수 있어요? 물자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럼 개혁개방해야 되는데 개혁개방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세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뭐 덕분에 우리는 북한이 저렇게 해주는 바람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북한의 비밀 병기, 공기부양 정도 나왔고 무인기도 나왔고 다 우리한테 보여줘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마 북한 군대는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저는 일정 시점이 되면 물건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큰 대화는 못하지만 우리한테 다가설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때 잘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북한 핵 문제라는 건 우리 문제고 북한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핵 협상을 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북한에 협상을 한 협상가들이 전부 다 사기꾼이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다 약속을 다 합의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가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도 북한과의 협상을 나서려는 협상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번이 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이게 지켜질 확신이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춘절이라는 구정 면절에 거의 2주 동안 베이징이 전부 다 빕니다. 다 관료들도 다 고향으로 가죠. 바로 그 시점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새로운 양회 준비하고 굉장히 큰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미사일을 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 괘씸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도 보시다시피 북한이 향하고 있는 러브콜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구도가 중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우려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특히 미국도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야 될 인사들이 아직 2기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아주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아주 굉장히 조율 과정을 통해서 공동된 글로벌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북한과 딜을 하는 안을 가지고 북한과 딜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거기서 뭐 몇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저런 핵 능력 미사일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안 갖게 되면 어떠한 대북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도 핵무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을 국가의 정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적인 포괄 억제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북한의 체제가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핵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의 성격이 계속 저런 구조 속에 있는 한, 저런 강성국가의 이미지로 있는 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좀 소프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레짐 체인지하면 큰일 나지만 레짐 체인지는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하듯이 베트남이 하듯이 미얀마가 하듯이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북한의 핵무기는 포기시키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선대화 후비핵화, 뭐 선평화협정 후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뻗고 자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뭐 이거는 이제 다 여담입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이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남북한에 뭐가 다를까요? 네? 잘 안 보이세요? 자, 이 꺼멓게 나오는 부분들은 뭘 얘기할까요? 이런데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뭐 파랗죠.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분단이 빛의 분단, 빛을 보면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이 인공위성 사진이 있는데 남북한의 남쪽은 뭐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여기는 거의 빛이 완전히 없는 암흑색인데 빛뿐만 아니라 녹색도 분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분단 그리고 빛의 분단 그리고 생태의 분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분단 상황을 해소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또 여러분의 많은 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지혜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